자, 여기는 일단 좀 적고 시작합시다. 여기 프린트 보면은 프랑스 나와도 31번, 32번, 38번, 41번 여기 흔하게 돼 있는 거 여기 표지화가 있죠. 정보가 다 다르거든요. 그걸 다 외워야 된다. 자, 여기 31번부터 31, 36, 38 위에 진하게 된 거 있지. 색깔로 돼 있는 거 거기다 적습니다. 31번은 국민의회라고 적고요. 국민의회. 36번이 입법의회라고 적고요. 입법의회. 38번이 국민공회라고 적고요. 국민공회. 입법의회가 몇 번이에요? 입법의회가 36번, 국민공회가 38번. 괜찮니? 그리고 총재정부 41번이 총재정부, 42번이 통령정부. 그 다음에 44번이 재정. 이렇게 따라오고 있습니까? 정부가 엄청 많죠. 혁명 한 번씩 막 혁명이 여러 차례 막 정부가 바뀌면서 막 흘러가죠. 근데 이때는 무슨 정부, 이때 이 정부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났고, 이 정부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났고, 이 정부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났고, 쪼로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정부가 많이 바뀌니까 내용이 많고, 그래서 여기가 분량이 좀 많고, 그래서 애들 어려워해요. 사건이 많거든. 근데 밑줄을 하나 꺼내요. 국민의회 밑에는 국민의회 전부 다 밑줄 긋고, 국민의회 밑에는 국민의회 전체 밑줄 긋고, 입법의회 밑에는 입법회에다가 밑줄 긋어요. 입법회. 국민공회는 국공회 이렇게 밑줄 긋어요. 국공회. 총통제 이렇게 밑줄 긋습니다. 이거를 일단은 제일 외우는 게 제일 기초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막 말을 만들어내다가 최대한 좀 입에 달라붙는 형식으로. 자, 국민의회 입법회. 국민의회가 국민에 의해서 입법이 이루어졌다. 국민의회가 입법을 했다고. 그렇지. 국민에 의해서 입법이 이루어졌다. 근데 굳건하다. 굳건하다. 뭐가 굳건하냐면, 자, 밑으로 내려갈수록 여기는 전제군주정이고, 여기는 입헌군주정이고, 여기는 공화정이에요. 막판에 약해지고 있는 중이야. 강해지고 있는 중이야. 전제군주제, 입헌군주제, 공화정이면 막판에 약해지고 있습니까? 강해지고 있습니까? 강해지고 있지. 그래서 국민의회가 입법을 해가지고 막판에 약해지고 있는 건데, 굳건하다. 뭐가 굳건하냐면 총통제가 굳건하다 이렇게 합니다. 총통제. 총통은 누구냐면 히틀러가 총통이에요. 히틀러. 독재 정치하는 거. 원래는 총리랑 통령을 합친 게 총통제입니다. 이 통령은 대통령한테 그 통령이에요. 그렇지? 왜냐면은 마지막으로 결국은 어떻게 끝냐면 재정이 황제가 다스리는 정치 시대를 재정이라고 하거든. 그럼 전제군주정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누가 황제에 오르면서 끝날 거면 나폴레옹이 황제에 오르면서 재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 혁명 과정은 자 왕권이 줄어들었다가 결국에 나폴레옹이 황제에 오르면서 황제 여건이 복구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와 국민에 의해서 입법이 이루어져서 와 좋아하고 있었는데 결국은 굳건하다가 총통제가 굳건하다 이렇게 봅니다. 괜찮니? 막 이렇게 더 좋은 거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막 싸맞춘다고 막 이렇게 최대한 막 자 맞춰보는데 별로 마음에 안 들긴 하는데 15초 외우세요. 지우고 요거만 쭉 쓸 수 있는데 순서를 알고 있어야 되거든. 국민의회 다음에 입법의회 다음에 국민공회 다음에 다 지우고 나서 그냥 정부 이름을 다 쓸 수 있으면 됩니다. 15초. 오 미안하다. 5초. 괜찮니? 처음에 뭐라고? 무슨 의회? 국민의회. 그 다음에 뭘로? 입법의회. 그 다음에 국민공회. 그 다음에 총재정부, 통영정부, 재정. 제일 처음에 뭐라고? 국민의회요. 국민의회. 그 다음에 입법의회. 국민의회가 헌법을 만들거든.
그 헌법에 따라 구성된 의회라서 입법의회입니다. 입법의회. 그 다음에 국민공. 국민공회. 그렇지. 국민공회는 공회잖아. 정치 체제가 뭘까? 공화정이에요. 공화정. 국민공회는 공화정이라서 국민공회입니다. 괜찮지? 여기는 뭐? 통제정부. 여기는 중경정부. 여기는 재정. 야, 이제 문제를 풀 자격이 갖추어졌습니다. 자격이 갖추어진 거야. 내용을 채우면 됩니다. 그래서 이 국민의회 때는 어떤 사건이 쭉 나오고 입법회의 때는 어떤 사건이 쭉 나오고를 알 수 있으면 돼. 여기 또 뭐로 나오겠니? 당연히 순서 문제로 나오겠죠. 엄청 딱 봐도 복잡하지 않겠니? 좋아요. 자, 여기는 프랑스 대혁명의 배경인데 요거는 흔히 구체제의 모순이라고 부릅니다. 구체제의 모순. 이런 단어를 쓰는데 앙시앙 레짐이라고 해요. 이 앙시앙이라는 뜻은 영어 단어의 에이션트 뜻이 뭐야? 에이션트. 고대의 체제를 프랑스어로 읽은 게 앙시앙 레짐입니다. 어떻게 번역을 하면 구체제라고 번역을 해요. 그래서 이 앙시앙 레짐, 구체제의 모순 때문에 프랑스 혁명이 발생했다고 하거든.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자, 11페이지 보면은 교과서 11페이지, 교재 11페이지 보면은 자료 6번에 나오죠. 구제도의 모순 보입니까? 네. 근데 1신분, 2신분, 3신분 있는데 누가 등에 두 명 태우고 있지? 네. 할아버지 있잖아. 할아버지가 뒤에 두 명 태우고 있는데 뭐라고 쓰여있어요? 할아버지는 누굽니까? 형민. 위에는 성직자랑 귀족이야. 자, 1신분, 2신분, 3신분이 있는데 1신분이 기도하는 자 성직자입니다. 2신분이 싸우는 자, 영주 기사 계급이야. 얘네가 귀족 계급입니다. 그 다음에 일하는 자, 얘네가 국민이고. 괜찮죠? 근데 전체 인구의 몇 퍼센트가 1, 2, 그러니까 30분이 전체 인구의 몇 퍼센트예요? 98%예요. 얘네들 몇 퍼센트야? 2%밖에 안 돼. 근데 전체 토지의 몇 퍼센트를 얘네가 가지고 있으냐면 40% 정도를 얘네가 가지고 있어. 괜찮니? 그러니까 거의 2%밖에 안 되는데 전체 토지의 반 가까이를 가지고 있었다고. 근데 아까 요 시기 특이 절대왕정 이후 유럽 정치의 특색이 세금 많이 걷고 전쟁 많이 한다고 했죠. 세금은 누구만 냈냐면 얘네만 세금을 부담했어요. 그러니까 인구도 엄청 많은데 땅은 적게 가지는데 세금 부담은 얘네만 했다고. 괜찮니? 이게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프랑스 혁명의 배경이야. 이게 항상 처음 나온다. 여기도 배경이 똑같아요. 아까 미국 독립혁명 때 영국이 세금을 많이 거둔 배경이 어떤 전쟁이 있었다. 영국이 영국이 그 미국 독립혁명 할 때 보스턴 차 사건이 일어나는 배경이 어떤 전쟁 때문에 세금을 많이 물려야 되잖아. 7년 전쟁 동안 7년 전쟁. 여기도 똑같아요. 비슷한 시기입니다. 이거는 1789년인데 보스턴 차 사건이 몇 년 들어? 한번 차를 철상해 볼까? 기억나지? 여기는 그 밑에 평민들이 억눌려 있잖아. 그래서 일진들을 물리치려고 팔굽혀펴기를 하는 거지. 힘을 빌려가지고 귀족들 목을 치는 거야. 일진들을 물리치려고 팔굽혀펴기를 한다. 뭐 일진이 되려고 팔굽혀펴기를 한다 이렇게. 괜찮니? 얼마 차이 안 나죠? 비슷한 시기야, 비슷한 시기. 7년 전쟁이 끝나고 7년 전쟁은 1756년이에요. 참고로 알 필요 없습니다. 1756년에 돈을 많이 때려 박으니까 여기도 세금 많이 걷어야 돼서 여기는 보스턴 차 사건, 미국 독립혁명. 여기는 그 똑같이 세금 많이 거두니까 세금 국민들한테 프랑스 국민들한테 거두니까 프랑스 대혁명. 근데 이거 이유지. 세금을 여기도 때문에 돈 많이 걷었는데 어디 때문에도 돈을 많이 걷었냐면 여기도 아까 팔리토리아 기억나니? 미국 독립혁명에도 프랑스가 손을 댔죠. 그래서 여기도 돈이 막 쏟아져 들어간 거야. 그래서 안 그래도 살기 힘든데 전쟁 한다고 막 돈을 때려받고 있으니까 뭐 많이 걷을 때는 세금 많이 걷어야죠. 그래서 들고 나간 거예요. 결론적으로 전부 다 영국 혁명이든 미국 혁명이든 프랑스 혁명이든 세금 때문에 일어난다고. 괜찮죠? 세금 때문에 일어났다.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는 배경이 전쟁 때문에 열대 프랑스 왕이 루이 16세라는 왕이에요. 루이 16세가 세금을 걷어야지 이라면서 귀족들을 처음에 모아. 귀족 성직자가 당연히 돈 내기 싫다 그러겠죠. 그래서 돈 걷는 거를 어떻게 세금을 걷을까를 논의한다고 삼부회라는 회의를 줬어요. 삼부회 소집이 프랑스 혁명의 그 발단입니다. 루이 16세가 32번 삼부회를 소집했다. 삼부회 소집. 왜 삼부회겠니? 신분이 세 개잖아. 귀족, 성직자, 평민 해가지고 각 신분끼리 모여가지고 삼부회.
이제 한 200명 가까이 안 내렸대 이전에. 평민들 의견을 전혀 안 듣고 정치를 한 거죠. 근데 세금을 정 걷어야 되는데 귀족 소득자는 돈 내기 싫다니까 평민들한테 세금을 뭐 세게 물리고 싶었겠지 1, 20분이나. 그래서 평민들한테 세금을 올려야 되니까 그걸 묻는다고 3부에 200년 만에 수집하는 거예요. 근데 요때 이제 귀족은 300명, 성직자도 300명, 그다음에 30부는 인구가 원래 좀 많지. 그래서 600명 정도 대표가 소집이 됐대. 근데 기존까지는 어떻게 했냐면은 결정을 할 때 세 신분 중에 두 신분이 찬성하는 쪽으로 결정이 났어요. 그래서 얘네들끼리 한 표, 얘네들끼리 하나씩 투표해가지고 얘네들끼리 한 표, 얘네들끼리 한 표 하면은 항상 누가 이기겠어? 얘네가 이기겠지. 얘 가진 당연히 귀족 소유자는 돈 안 내려고 그러겠지. 그래서 신분부 표결을 하고 있었는데 이전까지는 이렇게 하면 당연히 평민만 돈 더 많이 내야 되잖아. 그래서 평민 측에서 뭘 주장했냐면은 투표 방식에 머리수 표결과 vs 신분별 표결로 나눠졌습니다. 자, 여기 귀족이나 성직자 중에서도 평민들의 지지 기반으로 해가지고 귀족 성직자로 권력을 얻은 계층이 있거든. 그러면 걔네는 자기 지지 기반이 평민들이니까 평민들 편을 들어줄 거란 말이야, 맞지? 머리수 표결을 하면은 요중에 일부가 여기로 넘어갈 거니까 머리수 표결을 하면은 당연히 평민들 의견이 반영이 되겠지. 근데 원래 이제 얘네들은 그렇게 하면 돈 많이 내야 되니까 싫으니까 신분 표결을 할 거야. 괜찮지? 그래서 요거 때문에 회의가 결렬됐어요. 결정이 안 나. 돈을 누구한테 걷자 막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애초에 뭐 논의하는 건 고사하고 투표를 어떻게 하는 것부터 결론이 안 나가지고 회의가 완전 파해지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그 평민 계층은 자기 의견을 못 낼 거 아니야. 그래서 이 회의가 결렬되고 바로 이 평민 대표 600명 뭘 만드냐면 국민의회라는 걸 그래서 만드는 거예요. 자, 우리 의견을 정치에 반영을 하자. 그래서 국민들이 만든 의회에서 국민의회지. 대단하죠? 근데 국민의회가 그 정치에 참여해가지고 의견을 개진하려고 그랬는데 국민의회가 만들어주면 무섭잖아요. 무서워가지고 회의장을 폐쇄합니다. 베르사유 궁전에서 회의가 열렸거든. 근데 회의장 문을 잠가가지고 얘네들이 못 들어가요. 회의장 안에서만 이제 귀족 성직자만 모여가지고 막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얘네들은 어디 갔냐면 그 궁전 옆에 있는 베르사유 궁전 옆에 있는 테니스 코트장으로 가요. 정확히 말하면 제드폼이라고 그 테니스의 원형이 된 뭐 그 구기 종목이 있었대요. 근데 약간 오늘날 치면 큰 운동장 같은 그런 느낌이야. 거기 가가지고 우리는 우리 의견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절대 국민의회를 해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선언을 해. 그걸 테니스 코트 선서라고. 테니스 코트 선언 혹은 테니스 코트 선서. 그래서 33번이 제31번이네. 제30분이 3부회를 결성하고요. 31번 제30분이 3부회를 결성하고 33번 테니스 코트 선언을 합니다. 테니스 코트 서약 혹은 테니스 코트 선언. 정하니? 그리고 요거에 대해서 왕이 일단은 국민의회 뭐 알았다 그러고 인정해 줄게라고 얘기를 하거든. 근데 요거는 이제 프랑스 미국 독립혁명이나 혹은 명예혁명, 영국혁명 이후잖아. 그래서 국왕이 이걸 되게 무서워해. 국민들이 이렇게 국민들의 의회를 만들었다는 거는 우리도 의회 정치가 발달해서 왕권이 축소되거나 혹은 왕이 목이 잘리는 게 아닐까. 그래서 국경 지방에 있는 국민회를 인정해준 다음에 국경 지방에 있는 국경 수비대를 파리로 불러요. 혹시나 얘네들 뭐 폭동 일으켜가지고 왕 목을 치는 게 아닐까 이런 걱정되는 거예요. 이해가? 근데 이거에 대해서 파리 시민들이 야 왕이 시민들을 족치려고 국민회에 막 이런 거 막 무서워해가지고 시민들을 족치려고 군대를 끌고 왔다. 그래서 뭐 조금만 있으면 우리 다 이제 폭동으로 몰려가지고 다 죽을 거다 이런 여론이 퍼져. 군대를 끌고 오니까. 그래서 시민들이 무서우니까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합니다. 바스티유 감옥 습격입니다. 34번이 바스티유 감옥 습격 사건이에요. 여기는 왜 습격했냐면 감옥이 일반 감옥이 아니라 자범들 수용하는 게 아니라 정치범 수용소래요. 정치범이라는 거 뭐 그 식민지 같은 경우는 뭐 독립운동하는 애들이 정치범이고 뭐 독재국가 같은 데서 민주화 운동하는 애들이 정치범입니다. 여기는 이제 구체제가 남아 있던 애들이니까
뭐 시민권, 공화주의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자유주의, 민족주의 얘기하는 그런 애들이 정치범이겠지. 그래서 혁명의 약간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중요 인물들, 걔네들을 구출하려고 하고 습격하고, 그리고 여기가 또 뭐 어떤 기능도 있냐면 무기고 기능도 했대. 근데 지금 다 농민들이 이제 나 들고 창 들고 나 들고 이렇게 호미 들고 말하는 거 있잖아. 그래서 변변한 무기가 없으니까 이제 혁명 수행하려면 무기를 탈환하기 위해서 여기를 습격했답니다. 괜찮죠? 그러고 나서 국민의회가 바뀌어가고 습격 후에 인권선언이라는 걸 해요. 자, 문서 하나씩 나왔다. 영국 명예혁명 때는 뭐? 명예혁명 때 무슨 문서? 권리장전. 명예롭게 혁명이 됐다 그랬지. 명예롭게 혁명이 돼가지고 왕이 아무도 안 죽었고 추대된 왕 메리 윌리엄. 그래서 걔네한테 문서를 승인받았으니까 권리장전이가 입헌 문제다. 권리청원은 언제였어? 청교도혁명 때 권리청, 원청, 교도혁명, 왕이 숙청, 크롬웰 기억나죠? 다 알고 있어야 되고. 미국 독립혁명 때는 무슨 문서? 독립선언서. 아까 남북전쟁 때는 무슨 선언? 노예해방선언. 여기는 뭐? 인권선언이야, 인권선언. 인권선언은 플레임 노력을 합니다.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괜찮니? 프랑스 혁명 때 이게 자주 나옵니다. 인권선언.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프랑스 대혁명. 35번이 인권선언 하고 책으로 돌아갑니다. 책으로 돌아가서 11페이지 내용을 한번 보자. 자, 프랑스 혁명의 배경입니다. 구제도의 모순, 앙시앙 레짐이라고 그랬죠. 구제도의 모순. 소수의 송직자 귀족, 얘네들은 면세특권을 가지고 막대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그래서 좀 위에 그 평민들은 귀족 송직자를 얻고 있는 거죠. 얘네들을 부양하고 있었다. 세금을 안 내니까 1, 20분은. 30분은 국민 대다수를 차지하고 과도한 세금 부담, 정치 참여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바뀌기 시작하는 게 시민 계급이 성장한다 그랬지. 여기는 좀 자세하게 했는데 유럽 지역에서 시민 계층이 발달한 거는 프랑스랑 영국뿐이에요. 그러니까 도시 선발 자본주의 국가들만 시민 계급이 성장을 해. 도시 상공회사가 성장을 해. 왜? 여기 절대 왕정할 때 무역의 이익을 여기서 같이 공유를 했으니까. 근데 독일이랑 오스트리아 이런 거는 자본주의가 늦어졌단 말이야. 그래서 누가 자본주의를 주도를 할 거냐면 왕실에서 주도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시민혁명이 안 나요. 프랑스 여기 그러니까 독일, 오스트리아, 러시아 이런 거는 다 혁명이 없습니다. 시민혁명. 그래서 여기는 서유럽 쪽에 영국, 프랑스 둘 다 시민계급. 여기 프랑스에서는 부르주아즈라고 부르는, 여기는 평민계층이야. 젠틀이랑 달라요. 젠틀이는 준귀족으로 치거든. 여기는 평민계층으로 치기 때문에 30분 중에서 상공업으로 부를 축적한 시민계급을 부르주아즈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제도 모순을 비판하고 계몽사상, 미국 혁명, 그래서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 질서를 추구했다. 이런 표현이 나올 수 있다. 넘어가서 12페이지. 자, 전쟁과 왕실의 정치로 지정 문제 해결을 위해, 이 전쟁이 아까 7년 전쟁이나 미국 독립 전쟁이나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루이 16세가 어떤 거? 3부의 전국 신분회라고 하고 1, 2, 30분이 다 같이 모집돼서 안건을 논의하는 거죠. 3부의 표결 방식 문제로 신분과 대립이 이루어졌다. 1, 2신분은 어떤 표결 방식? 1, 2신분 어떤 표결 방식? 여기서 1신분 한 표, 2신분 한 표, 3신분 한 표 해가지고 2대1로 어떻게 결정을 내자. 뭐 항상 이제 1, 2신분이 이길 거니까. 그러면 3신분은 어떤 표결 방식? 머릿수 표결 방식을 주장했다. 그래서 회의가 결렬됐다 그랬어. 그래서 쫓겨나가지고 뭐 만들었다. 그러니까 회의가 결렬돼서 국민회가 뭐 만들었다. 그러니까 그 평민 측 대표들이 뭐 만들었다. 30분 대표가 국문이라는 걸 그래서 만든 거야. 근데 국민회의가 회의장에 못 들어갔다고. 그래서 어디로 갔다? 테니스코트로 갔다. 자, 프랑스 혁명 정해봅니다. 국민회의가 결성됐다. 제30분이 국민의회를 결성하고 테니스 코트 서약을 발표했다. 그래서 국왕이 국민회의를 탄압하니까 파리 시민들이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했다. 이거 군대 끌고 왔다는 것도 나와야 되는데 빠져 있습니다. 자, 국민회의 공권제 폐지 선언 후에 뭐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 인권 선언이 발표됐다. 자, 자료 8번 봅니다. 자료 8번. 자, 1, 2, 3번 다 중요한데 3번만 밑줄 꺼놓자. 모든 주권의 원천은 국민에게 있다. 모든 주권의 원칙은 국민에게 있다. 국민 주권, 국민 주권. 영국 명예혁명이나 청교도혁명 때는 여기는 귀족 계층이기 때문에 국민 주권 이런 건 용어가 안 나와. 여기서만 나와. 여기 국민 주권.
자, 그래서 위에 보면은 인간은 자유롭고 그리고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산다. 모든 인간이 다 평등하다고. 귀족 신분 말고 귀족 신분 말고 왕족 신분 말고. 자, 왼쪽 그래서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을 발표하고 헌법을 제정하는데 그 헌법이 어떤 헌법이냐면 입헌 군주제 헌법을 만들 거야. 그리고 자진 해산합니다. 국민의회가 자진 해산하고 그 입헌 군주제 헌법에 따라 만들어진 걸 입법의회라고 해요. 입법의회. 괜찮죠? 이까지가 국민의회죠. 국민의회 때까지가 쭉까지. 다시 넘어가서 프린트로 갑니다. 36번은 입법의회 적었죠 아까. 31번에 국민의회의 헌법 제정이야. 국민의회의 헌법 제정. 자, 국민의회가 헌법을 만들어 가지고 36번 입법의회를 결성한다. 입법의회를 결성한다. 자, 여기는 정치 체제가 아까는 왕정이었지. 전제군주정이었고 왕이 지멋대로 하는 정치. 루이 16세가 지멋대로 하는 정치였는데 이제는 헌법에 따라 헌법을 만들고 이제 헌법에 따라 통치를 하는 거잖아. 여기 입헌 군주제 헌법을 만들었지. 지금 정치 제도가 37번은 무슨 정치 체제? 입헌 군주정이겠지. 37번은 입헌 군주정. 괜찮죠? 그리고 요거는 나중에 그 자본 러시아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최초로 일어났어요. 그거랑 상황이 비슷한데 둘 다 알지를 못하니까. 러시아에서 딱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났을 때 주변에 영국, 일본, 미국, 독일, 프랑스 그런 애들 다 같이 뭉쳐가지고 다 러시아를 조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백 내전 시기라고 해요. 황제파가 따로 있고 사회주의파, 적색파가 있고 백색파가 있어서 적백 내전이라고 그래. 근데 다 같이 힘을 모아서 누구를 원했냐면 백군을 원했어요. 러시아 백군, 황제파를 원했다고. 왜? 사회주의가 딱 확립이 되면 주변 나라는 다 자본주의 국가거든. 그래서 이 사회주의가 딱 확대돼가지고 자본가들 다 무너뜨리고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까봐 이 자본주의 국가들 다 너무 무서워해가지고 다 같이 뭉쳐서 백군을 원하는 거예요. 이거랑 비슷해요. 자, 프랑스 대혁명이 딱 일어났을 때 주변 나라는 전부 아직 전제와 군주주의 국가입니다. 미국은 저기 그 바다 건너에 있고, 영국이랑 여기 프랑스가 있고, 여기 스페인이랑 이탈리아랑 독일이랑 오스트리아랑 프랑스를 다 무서워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그 공화주의 정신, 자유주의 정신이 다른 데로 다 퍼져가지고 우리도 혁명 일어나고 왕정이 무너지는 거 아닐까? 다 같이 뭉쳐가지고 프랑스를 가. 이거를 대프랑스 동맹 전쟁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언제 일어나냐? 입법의회 때 일어났습니다. 입법의회 때 지금 그 인권 선언하고 감옥 습격하고 막 이래가지고 만들어진 거잖아. 왕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왕이 요 상황에서 뭔 일도 있냐면 지금 왕이 바렌 사건이라고 하는데 알 필요 없습니다. 바렌이 국경 지방이야. 그 국경 지방까지 도망가려다가 잡혔어요. 근데 왜 도망가려고 그랬냐면은 오스트리아가 지금 싸우고 있지. 프랑스랑 싸우고 있잖아. 대프랑스 동맹전쟁 해가지고. 근데 루이 16세 마누라가 마리 앙뚜아네트입니다. 마리 앙뚜아네트 출신이 어디냐면 오스트리아 출신이에요. 근데 나랑 지금 싸우는 나라의 공주랑 결혼해가지고 지금 이쪽 지역으로 도망가다 잡혔단 말이야. 그러면 도망가가지고 군대를 끌고 우리들 진압하는 것은 아닐까라고 이렇게 불안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 사람들이. 이해가지? 그래서 요 상황에서 1차 대프랑스 전쟁에 연전연패하거든요. 입법의회는. 그래서 국민들의 불만이 고조되는 시기야. 근데 여기는 온 건 파기 때문에 입법의회는 왕을 죽이지는 말고 그냥 감옥에 가두고 살려주자 이런 입장이었어요. 근데 계속 전쟁이 지니까 국민들은 이 입법의회에 대한 불만이 좀 늘어나는 거지. 그래서 왕의 목을 치자는 의견이 점점 더 확대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딱 일어나는 게 38번의 국민공회입니다. 국민공회. 여기 1차 대프랑스 동맹전쟁이 연패해서 미국 불만이 누적됐다 나오죠. 그래서 이게 국민공회로 이어지는 거예요. 자, 국민공회는 파리 민중이 왕궁을 습격하고 국민공회를 결성해서 입법의회 정부를 무너뜨려요. 입헌 군주제 정부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헌법을 만들 겁니다. 이 헌법은 공화제 헌법이겠지. 이어서 한다. 그래서
성격으로 국민공회가 결성된다. 38번 국민공회까지. 여기도 헌법 만든 건데 여기 무슨 헌법이라고? 공화제 헌법이야. 공화제 헌법. 왕이 조금 감옥에 갇혀 있다가 목이 잘리거든요. 루이 16세가 단두대에 목이 잘려. 왕이 숙청되면 무슨 정치 체제로? 공화제야. 공화제. 왕이 없으면 군주제가 아니면 공화제잖아. 왕이 없는 정치 체제이기 때문에 공화제. 근데 영국에서는 아까 청교동맹할 때 누가 독재를 했다고 했어? 기억납니까? 그러면 아직 얘네들이 공화정에 대한 그 뭐랄까 아직 공화주의라는 사상이 등장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공화제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왕정처럼 공화제를 해. 왕이 없다 뿐이지 똑같이 독재를 한다고. 여기서는 어떤 독재자가 나오냐면 여기도 공화제 처음 나오죠. 프랑스에서. 프랑스에는 어떤 독재자가 나오냐면 로베스피에르라는 독재자가 나옵니다. 로베스피에르예요. 그래서 39번이 로베스피에르고, 자, 크로멜은 어떤 거 나왔어요? 크로멜이 업적으로 했던 거 무슨 법 만들었잖아. 항해법. 크로멜은 항해법이고, 로베스피에르는 이것도 문장을 외워라. 로베스피에르는 뭘로 나오냐면 로베스피에르의 공포정치입니다. 공포정치. 마침 또 외우기 좋은 거는 공화정이잖아. 국민공회잖아. 공포정치예요. 그리고 공포정치 때 로베스피에르가 공포정치 하면서 만드는 게 공안위원회를 만들어요. 일종의 그 안기부 같은 거야. 국가보안부 이런 거. 그래가지고 너 혁명에 반대하는 세력이지. 와서 댕강 이런 거. 그리고 공안위원회와 이거는 이제 그런 걸 감시하는 기구고, 혁명재판소라는 걸 해가지고 혁명 정신에 반대하는 애들은 다 여기서 재판해가지고 사형을 때리는 겁니다. 그죠? 이런 게 키워드로 나와. 언제? 국민공회의 키워드가. 독재자 로베스피에르가 국민공회 때 나오고, 당연히 공화정이니까 왕이 목이 요때 잘려요. 루이 16세가 사망하는 것도 요때고, 왕이 없으니까 공화정이고, 그 공화정 때 로베스피에르가 독재를 할 거고, 독재하면서 하는 정치 체제를 공포 정치라고 그러고, 이 공포 정치의 대표적인 사례가 공안위원회나 혁명재판소야. 괜찮죠? 근데 아까 크로멜도 기억나니? 크로멜도 너무 엄격한 금욕주의 절제 검소한 생활하는 거 강요하니까 불만이 높아졌잖아. 그래서 크로멜이 죽고 나서 왕정이 복고됐다. 이럴 거면 차라리 왕정 때가 좋았다라면서. 여기는 너무 급격하죠. 좀. 너무 공포 정치잖아. 그래서 아예 반대파의 반발로 처형 나갑니다. 그러면서 국민공회 정부가 무너져요. 여기까지 괜찮지? 그래서 로베스피에르의 공포정치하고 공안위원회 혁명재판소 온건파 반발로 처형된다까지. 요거 교재를 한번 봅시다. 12페이지. 자, 입법부의 성립부터 본다. 새로운 헌법에 따라 입법부회를 구성했다. 자, 헌법을 구성한 건 누구예요? 입헌군주제 헌법을 만든 건 누구였어? 국민의회잖아요. 국민의회가 만들고 해산하거든. 그래서 그 헌법에 따라 만들어진 게 입법부예요. 그래서 헌법을 만들었다는 표현은 국민의회에 따라야 돼. 중간에 이번 입법부의 성립 따라오고 있죠. 여기서 오스트리아, 프루센 등이 프랑스를 위협받아 전쟁을 선포했다. 그래서 혁명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이게 아까 얘기했던 대프랑스 동맹전쟁이에요. 대프랑스 전쟁이라고 합니다. 자, 물가 상승과 식량 부족으로 당연히 전쟁이 길어지면은 그 백성들이 힘든 건 당연하고, 그리고 심지어 계속 패배 중입니다. 지금 프랑스 빼고 오스트리아, 스페인, 영국, 독일 이런 데 다 뭉쳐서 프랑스 따는 거야. 이 공화주의 정신, 자유주의 정신이 퍼지는 걸 막고 싶으니까. 당연히 쪽수로 밀리니까 계속 연전연패하는 거지. 안 그래도 힘든데 그래서 전쟁에서 지고 있대. 이 정부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는 거지. 혁명전쟁이 시작되고 물가 상승, 식량 부족으로 민중생활이 악화되고, 그래서 파리 민중이 왕궁을 습격하면서 입법의회가 해산되고 국민공회가 구성된다. 누가지 내용 기억납니까? 그래서 입법의회가 무너지고 국민공회 때 누가 집권을 했다고? 어떤 사람이? 로베스피에르. 아직 사람 이름이 안 들어가 있어. 안 익숙해서 그런데 나중에 좀 익숙해지면 문제가 나올 거예요. 로베스피에르의 공포정치, 로베스피에르의 공포정치, 크로멜의 항해조례, 크로멜의 항해조례. 그래서 국민공회 구성되고 국민공회 시기에, 자, 활동은 어떤 헌법이라고? 공화정 헌법이야. 공화국을 선포했습니다. 공화정 선포. 루이 16세 처형. 왕이 죽었으니까 공화제겠지. 그래서 이때 처형당한다. 헌법을 제정하는데 공화제와 보통선거제가 규정됩니다. 공화제 헌법이야. 공화제 헌법. 밑에 누가 정치했다? 로베스피에르.
급진파가 정치를 공포 정치를 하다가 온건파 반발로 채워나간 거야. 너무 급하니까. 그래서 너 자유주의 너 왕정 복고 주장하는 거야, 너 황제 찬양하는 거야, 그러면 다뭐 갱강갱강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뭐 입헌 부주제 주장했던 그런 애들이 온건파잖아. 그런 애들 반발로 채워나간 거죠. 자, 개혁 정치, 봉건적 제도를 폐지하고 귀족의 토지와 국유지 몰세후 분배. 이거는 사유재산제 부정하는 거라서 굉장히 급진적인 거예요. 평민들이 잘 살게 된 건 좋은데 너무 땅 가진 사람들 있으면 땅 다 몰수해가지고 일반 백성들 나눠주고 하면은 너무 그냥 돈 뜯기는 거잖아. 가진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반발이 심할 수밖에 없고. 공포 정치하면서 공안위원회 헌명재판소 이런 급진정책인 정책을 하다 보니까 되게 반발이 심했고 그 반발하는 걸 다 힘으로 눌렀다. 공안위원회 헌명재판소. 혁명에 반대하는 사람을 처형했고, 그래서 온건파 반발로 밑에 공포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온건파가 로베스피에르를 처형했다 하면서 국민 공해 시기가 끝날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왔니? 근데 그러면 이제 국민 공해가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자, 이런 식으로 막 그 사람들이 살기 힘들었던 이유가 뭐였어? 한 사람이 권력을 독점하고 독재 정치를 하니까 이렇게 공포 정치를 하는데도 권력을 한 사람이 있으니까 견제가 안 된 거잖아. 그래서 권력을 그러면은 여러 사람한테 나누어서 분산시키면은 이런 독재 정치가 없을 것이다. 그게 총재 정부입니다. 자, 총재 정부 때는 누가 그래서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총재가 권력을 가지고 총재가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총재 정부인데 이 총재가 5명이야. 5명의 총재가 권력을 나누어서 행사하는 정치 체제입니다. 괜찮지? 이게 다예요. 여기 내용이 없다. 근데 자, 전시잖아요. 전시. 평화로울 때는 서로 막 의견이 나눠가지고 토론 거치고 협상 거치고 막 이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 계속 깨지고 있다고. 1차 대프랑스 전쟁에서 계속 깨지고 있는데 전시에 여러 명의 권한이 분산돼 있어. 서로 권한도 분산돼 있으니까 책임도 서로 안 지려고 해. 그러면 정치가 점점 더 곤란해지겠죠. 이해가지? 근데 이 총재 정부 시기에 얘들은 전쟁에서 다 깨지고 있는데 원래 영웅은 만세에 등장한단 말이야. 전쟁에서 딴 데는 다 지고 있는데 어떤 장군 하나가 싸우는 그쪽 지역만 계속 연전연승을 거듭하는 거야. 그 장군 이름이 나폴레옹입니다. 괜찮죠? 그래서 나폴레옹이 이 청대 정부 시기에 엄청난 국민적 지지를 얻으면서 국민적 영웅으로 등극해. 그래서 요 총재 정부 중에 일부는 나폴레옹이랑 좀 친한 애들도 있고, 그리고 국민이 워낙 얘를 지지를 많이 하니까 군대를 이끌고 파리로 진격해요. 그래서 총재 정부를 무너뜨립니다. 총대 정부 업적은 물러나면 프랑스 동맹전에서 계속 연전연파했다는 게 업적이에요. 입법부에도 비슷하죠. 입법부에도 계속 깨지고. 총재 정부로 갑니다. 5명의 총재가 정치를 하는 거고, 프린트. 5명의 총재가 정치를 하는 거고, 혼란이 지속됐다 끝입니다. 근데 그 총재 정부 시기에 어떤 한 전투 지역에서는 계속 나폴레옹이 혼자서 이기고 있었다. 그래서 나폴레옹이 군대를 이끌고 파리 시내로 들어가서 총재 정부를 무너뜨리고, 이걸 나폴레옹 쿠데타라고 해요. 쿠데타를 일으키고 자기가 제1통령으로 즉위합니다. 통령이 3명이 있어요. 1통령, 2통령, 3통령이 있는데 2통령, 3통령은 사실 좀 호수아비고 1통령이 거의 모든 권력을 독점하는 정치체제예요. 괜찮지? 그리고 나폴레옹 시기가 2개가 있는데 결국은 나폴레옹이 황제로 오르거든요. 그래서 제정, 아까 얘기했지. 황제로 오르는데 그 황제로 즉위하기 전과 후가 달라. 황제로 즉위하기 전에는 나폴레옹이 하는 정책이 있고, 그다음에 황제로 즉위한 후에 나폴레옹이 하는 정책이 있는데 2개 구분해야 돼요. 자, 나폴레옹이 통령으로 있을 때 하는 정책이 가장 중요하게 나폴레옹 법전을 만든 거야. 나폴레옹 법전. 나폴레옹이 나중에 그 자기가 한 막 여러 업적이 있잖아. 업적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한 일 중 가장 잘한 일이 가장 잘한 일로 꼽은 게 이거예요. 나폴레옹 법전을 편찬한 일이 자기가 하는 것 중에 가장 잘한 일이래. 대단하죠. 그리고 어떤 것도 있었냐면은 나폴레옹 법전이랑 국민교육제도나 국립은행 같은 것도 나폴레옹 때 있었습니다. 일반 이전에는 당연히 누구만 가정교사 들여가지고 개인적으로 교육받는 거잖아, 귀족들만. 근데 이제 일반 국민들도 의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만들어준 게 어때요? 나폴레옹은 평민 출신이었으니까 이런 걸 생각해서 만들어준 거예요. 그리고 절대 국립은행 같은 거, 전쟁 시기라 가지고 물가가 막 엄청 널뛰기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물가가 막 널뛰게 하는 거를 너무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게 중앙에서 통제하려고. 근데 결국 다 뭐야? 중앙의 집권적인 정책이에요. 자기 권력을 강화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근데 이게 좀
요 시기는 그래도 전시라 가지고 얘가 딱 리더십 가지고 전쟁에서 이기면서 법정 편찬하고 국민교육제도 국민은행 같은 걸 운영하는 게 조금 정도 잘 이루어졌어. 그래서 국민들이 더 인기 있게 지지를 많이 하는 거지. 그래서 좀 올라가다가 오씨 그러면 내가 이 정도 국민들이 지지할 정도면 황제로 즉위해도 되지 않을까 해서 국민투표로 황제에 올라갈 제정입니다. 이거 그래서 그 베토벤 중에 영웅교향곡이라고 있는 거 압니까? 영웅교향이 있어. 모델이 얘야. 나폴레옹인데 나폴레옹을 위해서 이 영웅교향곡을 작곡하다가 그 베토벤이 나폴레옹에 대해서 야 프랑스 혁명 정신의 화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래서 나 혁명의 영웅 이렇게 했는데 황제가 오른 거지. 되게 큰 배신감을 느꼈대. 그래서 만들었던 나폴을 쓰레기통에 집어서 던졌다고 합니다. 그런 내용이 있대요. 알 필요는 없는 내용이 우리 시험에 나오진 않는데 여튼 그 정도로 기대를 많이 받았던 인물인데 역행한 거지. 그래서 아까 뭐 했다? 국권의 국민공예, 국권의 정통제 마지막에 결국 제적으로. 그래서 여기도 거의 이제 1통령, 2통령, 3통령 해가지고 1통령 하면서 거의 독재 정치를 하고 있긴 한데 그래도 자기가 왕은 아니잖아. 근데 황제로 올랐다. 그리고 황제로 오르고 나서 이 정책도 구분하세요. 이때는 뭔 일이 있었냐면은 여기는 일단 전쟁을 다 이겨요. 똑같이 여기도 전쟁을 다 이기고 여기도 전쟁을 다 이겨. 근데 전쟁을 다 이기는데 육전에서는 전략 전술로 얘는 포병을 많이 활용했던 장군이거든요. 포를 쏠 수 있는 데서는 다 이깁니다. 근데 그러니까 야전에서 육전에서 포를 쓰고 기마병을 운용하고 그런 데는 다 이기는데 그걸 활용할 수 없는 전장이 있죠. 어느 전투에서 해전에서 지금 유럽 대륙은 다 정복했어. 프랑스가 다 먹었단 말이야. 나폴레옹 진짜 개인의 그겁니다. 업적입니다. 다른 데로 그 군대로 절대 이길 수가 없는 거를 그냥 진짜 군대 운영 능력 하나만 가지고 다 이기고 돌아다니는 거야. 근데 어디서는 해전에서는 누가 영국을 이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육전에서 영국을 이길 수가 없잖아. 상륙을 해야 되는데 상륙을 하려면 바다를 장악을 해야지. 근데 영국이 이때 그 똑같이 영웅이라고 나와요. 영국의 이순신이라고 이름이 불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이름이 넬슨이라는 제도입니다. 넬슨 제도. 왜 그 영국의 이순신이냐면 이순신도 마지막 전투가 노량해전이거든요. 노량해전에서 어떻게 돼요? 돌아가시잖아. 이순신 내 죽음을 알리지 말라. 기억 모르니? 여기는 이렇게 전투가 많지는 않았는데 우리는 이제 전투막 하다가 마지막 해전인 노량해전에서 이순신이 돌아가시는 거고 여기도 트라팔가 해전에서 넬슨이 죽거든. 그래서 이게 영국의 속옷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좀 전쟁이 이겨가지고 원래 인기가 많았던 장군일 텐데 살아 있었어도 근데 마지막 전투에서 돌아가셨으니까 사람들이 더 이제 그분이 없었더라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더 국민적인 의미를 주죠. 그래서 이 전투 이름이 제정돼 있었대요. 제정돼. 유럽은 다 정복하고 영국까지 정복하려고 해전을 벌였는데 그 해전 이름이 트라팔가 해전입니다. 이 트라팔가 해전에서 패배하면서 트라팔가 해전에 패배하면서 나폴레옹이 몰락하기 시작합니다. 해전죠? 이 트라팔가 해전 지고 나서 그러면 영국을 어떻게 해야지? 전투로는 영국을 이길 수가 없어 지금.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말려 죽여야지 라는 정책이 나오는데 그 말려 죽이자는 정책이 대륙 공쇄령이라고 해요. 대륙 공쇄령. 자, 몇 번이니? 여기 44번이 제정이고 45번은 트라팔가 해전입니다. 트라팔가 해전에서 패배하고 전투 이름이 트라팔가 해전. 넬슨 제도가 이제 패배했던 전투 해전. 트라팔가 해전에서 지고 그럼 이제 영국을 뭘로 말려 죽이냐면 영국으로 가는 모든 선박을 다 차단해요. 근데 지금 유럽 지역은 전부 다 나폴레옹이 정복을 했단 말이야. 나폴레옹이 뭐 조금 말 안 듣고 개기고 그러면 다 망치로 때리거든요. 그래서 많이 쳐맞은 나라 이 대프랑스 동맹전쟁이 6차까지 있어. 5차, 6차에서 패배하고 1, 2, 3, 4차는 다 이기거든. 나폴레옹 혼자서. 그래서 계속 대들다가 두드려 맞고 더 이상 대들지 못하는 상태가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야 영국이랑 너네 교류하지 마. 영국이랑 교류하면 망치로 맞을 거야. 이렇게 하니까 영국이 다른 나라랑 아무도 교류를 못해. 이해가요? 근데 영국은 섬나라잖아. 영국 안에서만 뭔가 물건을 교류하기는 자급자족이 좀 되게 힘든 영토극이야. 이해가지? 그나마 영국이 좀 먹고 살 수 있던 건 뭐냐면은 지금 유럽 대륙으로는 하나도 교류를 못하고 영국이 그래도 식민지가 있잖아요. 그 식민지에서 오는 물건만으로 그냥 근근히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뭐 오늘날 따지면 지금 내가 월급이 만약에 300만 원 정도 받는다. 그럼 월급이 3분의 1로 줄었대. 영국이. 100만 원밖에 못 번다고. 영국이랑 이제 본토랑 전혀 교류가 안 되니까. 이해가죠? 그래서 영국이 아마 대륙 봉쇄력이 조금 더 길어졌으면은 진짜 이 프랑스에 항복했을 거란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대륙 봉쇄력이 딱 길어졌을 때 어디도 같이 힘들었냐면 다른 나라들은 그래도 막 어느 정도는 막 유럽 대륙이랑 교류하면서 괜찮았는데 러시아가 날씨가 추운 지역이죠. 농사 짓기가 그렇게 막 엄청 좋진 않거든. 밑에 우크라이나 지역은 세계적인 밀농산지예요. 근데 그 위로 좀 올라가가지고 모스크바 이쪽 지역부터는 날씨가 좀 추워서 농사짓기가 좀 힘들어. 농사짓기 힘들기 때문에 식량 수입을 어디다 의존하고 있었냐면 영국에서 식량 수입을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영국이랑 러시아가 이제 식량 교류를 하지 말라니까 러시아도 지금 같이 기근이 든 거예요. 이해갑니까? 그래서 대륙 봉쇄령을 어기고 유럽이랑 교류를 해. 나폴레옹이 빡친 거예요. 야, 영국 지금 말려 죽이려고 했는데 네가 밀을 영국한테 수입을 해? 그러면 대륙 봉쇄령이 풀리는데 영국 애들이 더 설치면 안 돼. 그래가지고 러시아를 때리러 가는 게 러시아 원정입니다. 46번이 그러니까 46번이 대륙 봉쇄령이지. 이 대륙 봉쇄령을 대륙 봉쇄령. 영국으로는 그 어떤 선박도 출입할 수 없다. 교류하면 안 된다. 그래서 대륙 봉쇄령을 누가 위반해? 러시아가 위반해. 러시아가 위반해서 47번 러시아 원정을 갑니다. 근데 러시아 원정을 갔는데 이 러시아 원정이 실패해요. 이건 뭐냐면 그 러시아로 갔던 여러 나라들이 뭐 2차 세계대전 때 1, 2차 세계대전 때 독일도 그렇고 유럽으로 원정 갔던 여러 이제 이전까지는 한 번도 진 적 없던 나라들이 많이 지거든. 우리나라랑 이건 조금 비슷한데 우리나라는 전쟁을 할 때 주로 뭐 어떻게 하냐면은 산 위에 올라가가지고 성 쌓아놓고 위에서 화살 쏘는 식으로 전쟁을 수행합니다. 지금 나폴레옹이 엄청 병력을 많이 끌고 가거든. 많이 끌고 가는데 병력이 많은 게 다 좋은데 하나 딱 단점이 있어. 어떤 거? 보급이 문제야. 보급. 많이 병사를 데리고 갈수록 빨리 끝내요. 단기 결전을 내야 돼. 안 그러면 식량 생산이 무한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날씨가 조금만 나빠져도 보급이 안 되면은 부대가 다 굶어 죽어요. 그러니까 전투로 죽는 게 아니고 굶어 죽는단 말이야. 기아 싸우다가 전투에 패배하기 때문에 원래 당연히 나폴레옹이 부대를 많이 끌고 갔던 이유는 단기 결전으로 끝낼 생각이었어. 근데 여기 똑같이 러시아도 그걸 알고 있으니까 그 농사 짓던 거 다 불태우고 성 안에 들어간 다음에 뭘 기다렸냐면 겨울이 오길 기다렸습니다. 여기 날씨가 춥고 그리고 진창 뭐 이런 거 날씨가 좀 얼고 이러면 녹았다 풀었다 하면서 말 타고 달리기 조금 힘든 지역이거든. 그래서 겨울이 와가지고 결국 굶주림 때문에 정복을 못하고 물러나요. 이게 육전에서 나폴레옹이 크게 겪었던 첫 패배야. 그래서 이게 유럽 국가들한테 되게 충격을 많이 준 거지. 이전까지 나폴레옹은 해전은 그럴 수 있어. 주 무대가 아니었잖아. 나폴레옹을 잘하는 게 아니었잖아. 근데 이때 러시아 원정이 실패하고 나서 나폴레옹도 육전에서 질 수 있구나. 그래서 5차 대프랑스 동맹전쟁이 벌어지는 거야. 다시 한번 더 뭉치는 거지. 더 뭉쳐가지고 아슬아슬하게. 너무 그때 나폴레옹도 나폴레옹 족담 이런 거 유명하잖아. 너무 그 자기가 전쟁을 모두 관리해야 되는 뭐 그런 타입이었대요. 너무 과로하고 잠도 막 제대로 못 자고 이런 상태에서 몇 번 잘못된 판단을 했답니다. 잘못된 판단을 하고 막 이런 여러 문제들이 겹쳐가지고 전쟁에 패배하면서 감옥에 들어가요. 그래서 한 번 더 탈출해가지고 6차 대프랑스 동맹전쟁을 한 번 더 벌여요. 세인트 헬레나 처음에는 어디 갔었나? 나중에는 세인트 헬레나 섬이라는 엄청 저 외딴 무인도의 그 감옥만 있는 무인도로 가시거든. 그 전에 있었을 때 다른 섬에 갔을 때 한 번 더 탈출해가지고 6차 전쟁까지 벌이고 완전히 이제 몰락하는 거죠. 6차 전쟁에 패배하면서. 러시아 원정 실패 후에 6차 대프랑스 동맹전쟁에 패배하면서 이제 나폴레옹이 완벽하게 몰락하고 이게 프랑스 대혁명이 실패하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왜? 이 나폴레옹이 다 좋은데 어떤 거 이게 뭐 전쟁에서 이긴 것도 좋지만 이 전쟁이 이긴 게 아니어서 뭘 전파한 거냐면 혁명 정신을 전파했거든요. 이 혁명 정신이 자유주의와 민족주의라는 거예요. 자유주의, 민족주의 같은 공화주의 사상 같은 걸 전 유럽에 전파하는 걸 너무 두려워해가지고 유럽 다른 나라 국가들이 견제를 한 거였지. 그래서 이 나폴레옹 전쟁 결과 이런 혁명 정신이 유럽으로 뻗어나가는 계기가 되는 그런 사건이에요. 그래서 유럽이 이 다음 파트가 자유주의와 민족주의 합산으로 나올 거야. 요거에 들어가. 그리고 이
지금 이 그러니까 영국을 비롯해서 뭐 오스트리아, 독일 뭐 이런 애들은 다 뭐 할 거냐면 자유주의, 민족주의를 억누르려고 할 거고 보수주의 국가들. 자유주의, 민족주의 막 혁명이 일어나면서 이런 이제 자유주의 절대 왕정 국가들이 무너지는 과정을 이 다음에 배울 겁니다. 괜찮죠? 책까지 한번 보고 가시고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프랑스 대혁명으로 가요. 몇 페이지냐면 우리 아까 총재 정부까지 했죠. 자, 12페이지 중간에 총재 정부 수립, 공포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온건파가 로베스피에르를 처형하고 총재 정부가 수립돼서 5명의 총재가 행정과 외교를 담당한다. 그래서 혼란이 지속된다라고 배웠습니다. 4번 나폴레옹이 집권한다. 나폴레옹의 등장, 쿠데타로 총재 정부를 무너뜨리고 통영 정부를 수립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제1통령으로 즉위를 해요. 1통령에 취임한다 나와있네. 나폴레옹 활동. 자, 이걸 두 개로 구분해야 된다. 통영정부 시기랑 재정시기 나폴레옹 활동이야. 통영정부 시기는 중앙집권적인 행정제도를 말한다. 국립은행, 국민교육제도, 그리고 제일 시험에 잘 나오는 거는 어떤 법전? 나폴레옹 법전, 나폴레옹 시기니까요. 나폴레옹 법전을 일단 잘 거다. 대외적으로는 대프랑스 동맹을 격파하고 대외 전쟁을 지속한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계속 이기니까 국민적 인기가 높아져서 뭘로 즉위를 한다? 황제까지 즉위를 하는 거죠. 재정 수립입니다. 밑으로 나폴레옹 전쟁에서 트라팔가 해전에서 영국이 패배한다. 트라팔가 해전 기억나죠? 육전에서 다 이겼는데 해전은 영국을 따를 수가 없었던 거지. 근데 그거 빼고는 트라팔가 해전 빼고는 오스트리아, 프루시아, 러시아 등을 차례로 격파하면서 유럽 전역은 다 장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대륙에 있는 나라들은 프랑스 안에 들어갔잖아. 그래서 뭐 하지 말라. 영국이랑 놀지 말라. 그게 뭔데? 영국이랑 놀지 말라고 해요. 뭐였어? 대륙 공세력. 대륙 공세력. 이 멘트를 좀 외우세요. 아직은 안 익숙해졌는데 익숙해져야 돼. 대륙 공세력입니다. 대륙 공세력을 선포하는 거고. 자, 나폴레옹 몰락하는 건 뭐 때문에 몰락하냐면 러시아 원정을 갖다가 실패하는 거지. 근데 러시아 원정을 왜 가? 러시아가 대륙 공세력을 위반했기 때문에. 따라오고 있니 지금 11페이지 아래쪽에. 대륙 공세력을 위반했기 때문에. 그래서 러시아 원정을 갔다가 실패하는 거지. 그래서 대프랑스 동맹 전쟁에서 패배하고 나폴레옹이 몰락하는 거지. 나폴레옹 전쟁의 의의도 중요합니다. 뭘 전파한다? 자유주의와 민족주의가 확산된다. 프랑스 혁명의 정신을 전파했던 것이다. 이까지 국가적 이론이다. 하고 남은 시간에 문제 푼 거 마칩니다.